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The U.S. economy has been expanding at a solid pace. While job gains have remained low, 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little changed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moved up and is elevated, in part reflecting the recent increase in global energy prices.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gress toward our maximum employment and 2% inflation goals.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are contributing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and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to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은 최효은, 정보경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빅데이였습니다. 시장은 파월 체제의 마지막 FOMC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렸는데요. 여기에 국제 유가의 급등은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혼조세였는데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실적을 좀 기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챙겨볼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지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았는데요. 다우 지수가 0.57%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0.04% 오르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0.04% 내리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은 역시나 파월 체제의 마지막 FOMC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여기에 유가 급등이라는 변수까지 시장에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내부 균열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시죠.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으로 3회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변화 그리고 중요했던 부분은요. 반대표가 무려 4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1992년 이후에 가장 많은 반대표였는데요.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4명 중에 1명은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요. 3명은 완화 편향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통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내부 분열이 확대된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고요.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연준 의원들의 의견 충돌이 심화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죠. 인플레이션 판단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게 핵심인데요.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다라는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소 높다라는 표현을 썼었기 때문에 그와 대비했을 때 표현이 강화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결국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금리 조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유가 충격이 통화 정책의 즉각 대응 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현재 금리에 대해서는 중립 금리에 근접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이 파월의 의장으로서 갖는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되는 케빈 워시에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파월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my last press conference as chair, and I will close with a few thoughts. First, I want to congratulate Kevin Warsh on his advancement out of the Senate Banking Committee this morning. This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and I wish him well as that process continues. 네, 시장이 이번 FOMC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요. 유가 영향은 단기지만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인정을 했죠. 정책 방향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거였는데 또 추가적으로 시장의 궁금증이었던 부분이죠. 파월은 임기 이후에도 연준에 잔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차기 의장 체제에서도 파월의 영향력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은 오늘 금리 동결 자체에 대해서는 예상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경계감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금리보다 오늘 중요했던 건 결국 연준 내부에서 균열이 있었다는 거고요. 파월의 톤도 좀 중요했죠. 인플레이션 경계가 유지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확대됐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파월이 인플레이션 경계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줬고요. 시장의 기대감은 한층 더 늦춰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리 이슈에 더해서 유가 변수가 시장을 흔들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이란 수개월 봉쇄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오늘 WTI가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도 6%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에너지 쪽으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트리거가 됐던 것, 오늘 유가의 급등을 만들었던 건 일단 트럼프의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에 동의하기 전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요 이야기였는데요. 군사행동의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정유업계 임원들과의 회동을 가진 트럼프입니다. 수개월간의 봉쇄 가능성을 논의를 했고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재부각되다 보니까 시장은 과거 유가가 $160까지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선반영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핵심 변화라고 한다면 이 정책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됐다는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유가의 상승, 곧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앞서 보신 FOMC와의 연결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높다라고 직접 언급을 한 바 있죠. 특히나 중동 정세가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건데요. 유가 상승이 실제 통화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우려한 인플레이션 요인 바로 유가였는데 그 부담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장이 마감된 후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AI 시대는 AI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을 잘 내고 있지, 그리고 M7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좋은 실적을 낼까에 오히려 집중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의 시장을 시간 순서대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보이십니까? 1.8%대 하락 나왔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1.8%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사실은 좀 빨간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낙폭을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AI 칩 쪽으로는 다시 한번 아주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1.4%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8%대 상승, AMD 놀랐습니다. 4.3%대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작게 보이시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급등 나왔습니다. 12%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시스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는 초록불로 물드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이외 빅테크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구글 0.05%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장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좀 거래를 한 듯하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1.2%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약간의 기대감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1%대 하락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좀 걱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가운데 그래도 강했던 것은 반도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움직였던 AI 관련 기업들 먼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특징과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요.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시게이트, 먼저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게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간밤 시장의 훈풍을 먼저 불어다준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AI 쪽으로는 탄탄한 수요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시게이트가 먼저 오르자 다른 기업들, 시게이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탄탄한 기업들이 야, 시게이트도 이렇게 호실적을 내는데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은 듯합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12%대 급등세 나왔습니다. 리프탄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PU는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기반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텔의 제품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 보시다시피 간밤에 좀 AI 쪽의 데이터 센터 발의 훈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특징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 보이시죠? 마지막으로는 블룸 에너지입니다. 특히나 국내 기업들이 또 관련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의 실적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EPS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데이터 센터가 진짜 미국에서는 크게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27%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게 장중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게 있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구글입니다. 일단 알파벳이고 티커가 GOOGL, 구글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6%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1등 성적표를 받은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사실 간밤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게 단순히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시간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요. 적절히 이 기업의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듯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호조세를 보였고 여기에 더불어서 캐펙스 투자도 괜찮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학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공부도 잘하는데 학원비도 적절히 내고 있어서 이 친구는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우등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매출도 좋은데 캐펙스 투자까지 늘려가면서 이 기업은 수익도 내고 있는데 투자도 적절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시장에 강력하게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AW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냈는데요. 캐펙스 투자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담이 덜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4%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봤더니 외신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뭔가 앞서서 만나봤던 구글처럼 대단한 실적도 아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캐펙스 투자 자체도 사실 시장에서 약간 긴가민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시간의 거래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선 또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그 부분을 사실은 진짜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도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캐펙스 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괜찮았는데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4%의 소폭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외신들 좀 찾아봤더니 외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존과 좀 비슷한 단의 실적을 냈습니다. 알파벳처럼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투자자들은 한번 확인을 하고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오늘 열릴 정규장에서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이지만 또 정규장에서는 어떠한 슈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약간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입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6.7%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뉴욕 증시 월가에서 가장 깐깐하게 보는 캐펙스 투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이 시장을 선점할게요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캐펙스 투자가 좀 떨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수익성 자체가 괜찮으면은 지금 이 기업이 현금을 지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그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용자 수도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수익성도 그리 좋지는 않은데 캐펙스 투자까지 줄였다고 하니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을 시장에서는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좀 7%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네 가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꼴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규장에서 이게 낙폭이 더 키워질지 아니면 투자 의견들이 괜찮다.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일지 이 부분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가 장 시작부터 장중 흐름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까지 발표 확인해 봤는데 오늘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늘어난 자본 지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험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CNBC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Its own dynamics. 그러니까 지금 각 기업들이 가진 처한 상황 굉장히 다르다라는 표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메타도 EPS와 매출 모두 다 괜찮았는데 이용자 수가 떨어지면서 캐펙스 투자가 같이 떨어진 게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EPS와 매출 가이던스 모두 좋았으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매우 똑똑하다라는 의미이겠죠. 지금 이 기업이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현금은 얼마나 쥐고 있고 캐펙스 투자는 얼마나 늘리는지가 사실은 지금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장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알파벳이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메타는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현지 시간 29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시장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사용자 증가세와 자본 지출이 월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연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기존 1,150억에서 1,350억 달러에서 1,250억 그리고 1,4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제 자본 지출은 198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275억 7천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메타의 1분기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35억 6천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 증가했지만 월가 전망치였던 36억 2천만 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메타는 7.32달러의 EPS와 56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결국 시장은 실적 자체보다는 사용자 성장 둔화와 예상보다 낮은 단기 투자 집행 규모에 더 주목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가 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캐펙스 투자 그리고 사용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때문일까요? 약간 좀 시장의 포커스 자체는 지금은 실적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FOMC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FOMC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도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9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이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 임기가 끝나고 일정 기간 이사로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큰 우려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연준을 향한 일련의 법적 공경이라며 잔류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FOMC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FOMC에서는 또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1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WTI는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선종전 후 핵 협상 제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국제 유가가 7%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대이란 항만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글로벌 증시와 물가 전망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지만 시장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유가에 더 이상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유가의 변수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HSBC가 간밤에 투자 의견 자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max bullish, 초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HSBC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팀은 고객 노트를 통해 중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시에 대해 최대 수준의 강세론 맥스 블리시를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충돌 이후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증시가 빠르게 회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HSBC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일시적 조정은 미국 증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향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은 위험 자산의 강력한 상승 촉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현재 시장에서 지정학 이슈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HSBC는 인공지능과 기술주가 S&P 500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은 지정학이 아니라 미국 메가캡 기술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HSBC의 투자 의견처럼 간밤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까요? 앞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오픈 AI와 관련된 소송 증언대에 다시 한번 증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오픈 AI 상대 소송 재판에서 추가 증언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이번 재판은 오픈 AI의 미래 지배 구조와 AI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출범한 본래 목적을 저버리고 영리 추구 구조로 전환하면서 인류를 위한 책임 있는 AI 개발이라는 사명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100억 달러 투자 시점부터 오픈 AI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 기부 차원에서 그런 금액을 투자할 리 없다며 당시 올트먼에게 미끼 상술이라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초기 자금 3,8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기업 가치의 영리 기업 탄생에 이용됐다며 나는 바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오픈 AI는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관련한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미국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8% 급등을 했고요. 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는 이야기였죠. 한편 FOMC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이 일단은 빅테크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버텨주면서 혼조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일제히 약속한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10일 거래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파월이 이제 나가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사는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표의 반대표. 네. 이거는 리더십 완전 깨진 거거든요. 지금 원래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보였죠. 뭐 트럼프가 워낙에 판을 흔들어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게 트럼프가 판을 그렇게 흔들었다고 해서 저렇게 반대표가 갈리고 이런 것은 FOMC나 FRB의 전통이 깨지거나 아니면 파월의 리더십 자체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의장이 어떤 중도 역할을 하면서 올빼미파죠. 조금 그 중화된 어떤 그 측면을 내놓으면서 보통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92년을 소환해야 될 정도로 오래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분열이 지금 심각한 상태고 어쨌든 트럼프가 판을 흔들고 어쨌든 간에 그 파월이 싫어서 하는 행동이었다면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캐비넛 씨는 은행위원회에 뭐 통과도 됐고 반대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마음을 바꿨다고 하니까 앞으로 네. 어떤 결정들이 내려질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스티브 미일런 이사는 또 강력히 인하를 외쳤죠.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유가 상승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캐비넛 씨 체제에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빠르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것이 뭐 큰 영향을 뭐 시장에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의 상승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그 이란의 그 봉쇄를 수개월 동안 지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미국 시장에는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군사적 행동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지금 쉬는 동안에 다시 탄도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거 다 뭐 정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뭐 선전포고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쉽사리 먼저 공격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대치 국면은 계속 가면서 유가의 그 고공행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주가에는 큰 영향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정말로 다시 한번 어떤 군사적 행동이 미국이든 이란이든 어떤 측에서 개시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타격이 올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누가 먼저 쏠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제외하고 시장은 일단은 계속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장마감 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좀 더 집중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가의 급등과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이 연준 내에서 반대표가 4개나 나왔다라는 건 내부의 분열이 심각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예상 밖으로 크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시외 거래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오픈 AI를 떠나보낸 것이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월가 시그널 바로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인텔이 초미세 반도체 생산 기술 18AP 공정과 관련해서 애플과 구글을 고객사로 확보합니다. 간밤에 12%대 급등세가 나온 인텔인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인텔의 기세가 너무 무섭죠. 네. 이거 인텔 그 트럼프가 지분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매수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임머신을 돌리고 싶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급등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자, 인텔 역시 윈텔 시대에 한 시대를 획을 그었던 그 회사의 저력이 단 한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공통점이 뭔가요? 여러분들 모델로 보십시오. TSMC는 뭐를 하는 모델이죠? TSMC는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안 하죠.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그려주면 그 설계도를 갖다가 제조를 하는 모델이 TSMC죠. 그리고 TSMC가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커버를 칩니까? 후공적인 패키징까지 커버를 치죠. 그 최첨단 패키징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뭐죠? TSMC의 코어스입니다. 그래서 TSMC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제조 전문, 그리고 최첨단 패키징까지 커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진 않죠. 그래서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IDM이죠. IDM이라고 불리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인텔과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TSMC가 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한다는 거죠. 뭐까지 하죠? 설계도를 그리고 제조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반도체의 전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제조 부분이죠. TSMC와 삼성전자가 8나노, 7나노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경쟁력을 잃고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완전히 지금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인텔의 18A란 게 이게 이름을 자꾸 다르게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저런 건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그러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이 삼각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이거 1나노 경쟁 막 그 숫자 경쟁 하지 말자. 그러면서 뒤에다가 그냥 A, B, C로 나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무원에. 그래서 1A, 1B, 1C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14, 13, 12, 11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발을 했죠. 우리의 공정은 굉장히 뛰어나다. 삼성전자가 공개를 해버렸죠. 우리 1A는 14인데 너넨 몇이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인텔 18A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1.8나노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은 메모리 반도체 공정보다 더욱더 선폭이 미세화되었죠. 이제는 2, 1 이렇게 나갑니다. TSMC, 삼성전자, 인텔이 다 2나노, 1나노 뭐 이래요. 근데 2나노에서 1나노 가는 게 예전에 50나노에서 40나노 갈 때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0.8 소수점으로 싸움이 나가는 거죠. 지금 18A는 1.8나노인데 쉽게 말해서 뒤에 P가 붙어 있죠. 1.8나노 공정에서 파생된 조금 더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공정입니다. 그 다음은 뭐를 준비하고 있죠? 14A. 1.4나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애플이 인텔의 1.8나노, 그냥 편하게 1.8나노라고 하죠. 네. 인텔이 저렇게 쓰더라도. 18A라고 하니까 자꾸 18나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1.8나노 공정으로 M칩을 생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엄청난 소식인데 여러분들 TSMC의 최대 고객사가 누구죠? 엔비디아인가요? 아니요. 그 엔비디아도 이 라인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애플이거든요. TSMC의 최대 고객사가 애플인데, 그리고 요즘에 엔비디아가 이제 GPU 때문에 급해서 TSMC 라인 달라고 난리잖아요. TSMC가 증설하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이 왜 인텔에 맡겼을까? 삼성전자도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거든요.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맡겼죠. 파운드리를. 그다음에 인텔한테도 맡긴다고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테라팹을 구성해갖고 자기네가 제조한다고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왜 그러느냐? TSMC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TSMC 원래 다 TSMC에 맡기고 싶죠, 여러분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두 쫀꿀을 설계를 했어요.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럼 제일 잘 맞는 애다가 맡기고 싶지 2등, 3등에 맡기고 싶나요? 근데 TSMC에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그 회사들이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TSMC 기다리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인텔의 1.8나노 P 공정이 애플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 제품군을 위한 차세대 성능, 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인텔 파운드리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다음에 아까 종합반도체 기업이니까 패키징까지 한다고 했죠. 네. 이번엔 구글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징을 이용하죠. 근데 구글이라던가 지금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출시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에 쓴다던가 자체 칩 만드는 데 쓰는 것은 범용 그 코어스 같은 최첨단 공정보다는 인텔의 EMIV 이런 것들에 지금 조금 단가가 낮은 것으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인텔 EMIV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전반적인 부분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애플이나 구글이 택했다는 거죠. 무슨 중국의 조그만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 패키징 이쪽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18AP 공정은 18A 공정에 비해서 진화된 건데 성능이 와트당 플러스 8% 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애플, 구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현재 바로 인텔 파운드리에 맡기거나 패키징을 해서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년 중으로 좀 예상되어 있다. 근데 미리 시장은 선반영해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텔이 애플과 구글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를 하면서 이 파운드리 신뢰도가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만 실제 출하는 내년 이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인텔이 간밤에 12%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죠. 그 내용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주가를 볼까요? 네. 네, 인텔이 12.14% 급등을 했고 네. 지금 그 재무제표는 상당히 좋고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계속 한없이 뻗고 있는데 진짜 로켓포를 쏘아올리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4월 24일 날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인텔은 미리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12.4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13.58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9.49% 어닝 상회했고요. EPS는 마이너스가 예상되었었어요. 그런데 0.29 플러스가 나와버리니까 이건 수치가 그냥 300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러니까 이 네. 적자인데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주당 손실이 예상됐었어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나와버린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완전 대반전이 나와버린 것이고 77.27달러가 컨센서스인데 12.80%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자, 지금 투자 의견이 9개 바이에 23 홀드에 3셀인데 이게 지금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 보이죠. 주가가 저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실질적으로 애플이랑 구글이 인텔의 파운드리나 패키징을 탐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저 투자 의견이 아마 홀드에서 바이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인텔이고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특히나 EPS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투자 의견은 다소 갈리고 있지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투자 의견 매수로 조금 더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로의 시그널 기대된다고 해주셨네요. 네, 한미반도체는 지금 보니까 회장님이 네. 주식을 계속 자사주 네네. 매입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력히 하고 계신 게 어떤 다른 기업이랑은 다르거든요. 지금 다른 기업은 종목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그렇죠, 똑같은 반도체 업종에 있는 기업이죠. 근데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급락했죠. 왜 급락했냐면 최대 주주가 팔았다. 이 소식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반대 행보를 가고 있죠. 네.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좋다고. 요즘에 보시면 호텔신라도 이부진 사장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죠. 물론 실적도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강세장에서는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계속가면서 최근 주가 상승에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한미 반도체를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인데 액센추어 직원의 74만 명이 전부 코파일럿 사용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액센추어 직원 74만 3천 명에게 코파일럿 사용 계약을 했다. 네. 그래서 코파일럿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 코파일럿이 이제 이 유료 구독자가 전환되는 부분이 커져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성장에 대한 부분, 이게 결국에는 그 오픈 AI와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연애랑 똑같은 거야. 서로에게 속박되어 있으니까 자유를 찾아서 못 떠났던 것이죠. 지금은 계약 관계를 느슨히 하면서 서로에게 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풀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박스, 헬릭스 뭐 이 부분도 살짝 넘기죠. 이 지금 엑스박스가 또 있잖아요. 근데 헬릭스는 이제 이 나오면은 이름이 뭐라고 바뀔지 모르겠는데 플레이스테이션 6에 대응하는 기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PC 환경하고 이 콘솔 환경하고 아예 합쳐버리는 지금 개념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기를 가동을 하면은 거기서 그냥 인터넷을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PC 환경이랑 똑같이. PC 스토어에 있는 걸 거기다 콘솔 게임기에다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나간다고 하니,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분리자들 인수했기 때문에 게임 라인업에서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싸우는 라인업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봐야겠지만 엑스박스 하드 게임기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이슈고요. 그래서 게임 패키징 매니저 요거를 뭘 설치를 해가지고 개발자들에게 엄청 편리한 도구를 뭐 저기 한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후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오픈 AI와 떨어졌다는 그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욱더 지금 강하게 나오면서 시간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액센추어와 대형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기업용 AI, 클라우드의 확산 통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AI는 팔리고 있는데 장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다 보니까 주가가 간밤에도 빠졌고 시외 거래에서도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고 어떠한 기업입니까?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뭐 업앤다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 대단히 놀라운 사이클로 이제 호황이 접어들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에 큰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관해 다룬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쩜 이렇게 기사를 잘 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진짜 자세히 말씀했지만 삼성전자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전에 이제 FT가 무슨 기사를 썼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2분기도 아직 안 끝났죠. 이제 6월까지 2분기니까 2분기만 하더라도 그 전분기 대비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정점을 찍으니까요. 오히려 전분기, 작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분기라면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보다도 5배, 최대 5배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뭐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객사 입장에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또 심지어 뭐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콘솔 기업, 게임이나 콘솔 기업 이런 수요자가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곡소리가 나오겠지만 하지만 메모리 공급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쾌재를 부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라고 이제 FT가 보도한 것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한 기사를 냈고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서로 지지 않으려면은 캐펙스 투자 많이 해야 될 테고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기업이 아무래도 승자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수요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요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아까 움직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예. 좀 움직였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주가 차트를 보면 딱 정확하게 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볼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오, 네.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어저께 삼성은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출고됐습니다. 근데 오후 1시 출고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 주가 급반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FT 기사를 출고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22만 1,000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더니 좀 내려가긴 했지만 결국 급반등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수급도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이 어제 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FT 기사가 실제로 영향력 있고 외국인들이나 다른 시장에서도 혹시나 이번에 이제 분기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시장의 그 전체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나 전망이 올해로 끝이 아니냐 이런 전망과 우려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우려를 갖다가 FT 기사가 일소에 해소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분기 대비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동시에 사실은 이제 그 3년이나 5년 정도 봤을 때도 FT가 어제 기사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메모리 칩이 AI의 핵심 인프라죠. 그거 저희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그 엔비디아 GPU가 중요하지만 HBM이 없으면 사실 무형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AI의 핵심인데 이 AI 핵심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은 가격 상승세가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FT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2분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3년, 5년 정도까지 계속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호조다라고 이제 썼기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시장에 극적인 반등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호황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3에서 5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주가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고 주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사실은 또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그만큼 못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모두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린 대로 1시에 FT 기사 나와서 삼성전자 급반등했다면 아니 같이 하이닉스 급반등해야지 하이닉스는 같은 메모리 기업인데 왜 급반등하냐고 어제 주가는 밋밋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문이 달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의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보다는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 적어도 HBM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보다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운드 메모리 ETF가 있습니다. 4월 2일 날 출시됐는데 출시되고 불과 워킹데이로 열흘 만에 무려 1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라운드 메모리 ETF도 보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비중이 좀 낮아요. 한 2%에서 3% 낮습니다. 낮다는 것만큼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시각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이제 검증됐고 이미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메모리 범용 반도체는 이해가 되지만 HBM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있다가 어저께 FT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샀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어저께 밋밋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600원 샀습니다. 근데 4월 이후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누적입니다. 4월 2일 이후로 하이닉스는 1.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삼성전자가 4,600을 매수했다는 점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진짜 인기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주가 좀 고평가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마음의 한켠에는 고평가겠지만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는 아니다. 이제는 뭔가 체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좀 평가 기준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뭐 증권가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용어 중에 포머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사는데 나는 못 사서 생긴 어떤 두려움, 불안감이 포머인데 그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22만 6천 원, 하이닉스가 이제 13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이닉스 130만 원이니까 주가를 보는 순간 와, 그 10주를 사면 1,300만 원인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주가를 절대치로 갖고 이제 평가하시면 안 되고 PER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PER을 평가하셔야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20만 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17년 10월에 삼성전자가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20만 원을 갖다가 액면 분할 이전으로 환원해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에 손이 갑니까? 1,000만 원은 쌉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PER을 보셔야 되는데 FT도 어저께 그 기사에서 PER을 갖다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PER이 6배 미만이다. 6배 미만인데 같은 이제 엔비디아는 얼마니까 PER이 22배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청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엔비디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배. 저는 엔비디아 싸다고 생각합니다. 22배이지만 하지만 그 TSMC는 얼마냐? TSMC는 대만에 있는데 19배. 그 대만에 있는데 19배를 받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독점 기업이라는 보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ADR을 상장했기 때문에 TSMC가 무려 20배에 대한 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는 삼성을 더 우월하게 보는 더 픽을 갖다가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ADR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냐? 아니 TSMC가 20배인데 왜 하이닉스는 갖다가 4배 내년도 영업이익 끌어온 다음에 3배에 떨어집니다. 이건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PER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두려움 없이 오늘 주가 떨어질지 내일 주가 떨어질지 내일은 장이 없죠. 다음 주 주가 떨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정도 주가를 본다면 분명히 하이닉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가보다는 PER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좀 싼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실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랑 한국 증시는 다른데 어떻게 비슷한 가격을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가 좀 우호적으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입지가 이전보다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업황 자체에 대한 전망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블룸버그가 삼성 SDI가 이제 계속 적자의 고난을 행군을 갖다가 겪었는데 2분기부터는 사실은 영업이익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분들은 관심이 가지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삼성 SDI 사실 배터리 기업들은 좀 언제 좋은 날 오나 예, 했더니 사실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년 전 생각하고 3년 전 생각하면은 그때 주가 생각하면 지금의 주가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할 주가죠. 삼성 SDI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좀 하게 됐는데 실적 예. 어떤가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봤더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 SDI 한 달 수익률이 무려 72%입니다. 오, 그러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2차 전지 삼성 SDI LG 그다음에 그 SK 이런 배터리 3사가 한참 고공행진했을 때 21년도 7월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보다 처참하게 떨어졌는데 적어도 삼성 SDI만 보면은 처참하게 떨어졌던 최고점의 주가였던 21년도 8월 달 79만 8천 원에 지금 많이 근접을 했습니다. 그죠? 와, 이 정도로 근접할 정도로 사실 올라갔다는 얘기는 많은 주주들에게서 손실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꽤 짭짤한 수익을 가져다 줬을 정도로 삼성 SDI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어땠나요? 예. 최근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삼성 SDI가 발표했는데 영업 적자는 1,556억. 오, 크죠. 큰데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생각보다는 줄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치는 2,700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1,200원을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손실이 많이 줄었으니까 2분기에는 영업 이익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영업 적자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안 좋지만 기업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출이죠. 매출은 1분기 잠정 실적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차 전지가 배터리가 안 좋고 전기차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주가도 꼰두박질 쳤는데 매출은 올랐어? 이런 대목에서는 희망을 갖다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전기차 잘 팔려야지 배터리 기업들 실적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 시장은 이전보다 뭐 엄청난 성장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 SDI가 근데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두 가지를 이제 블룸버그 제시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ESS입니다. 그러니까 ESS를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ESS 결국 AI가 만든 또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I가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이다 보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안은 원전입니다. 하지만 원전을 아무리 발빠르게 짓고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원전을 갖다 얘기합니다.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원전을 얘기하는 건 참 특이한데 그렇게 할지라도 당장 원전에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은 2030년이 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곳곳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럼 당장 전기를 갖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잠시 운동장 규모 정도의 ESS 배터리를 계속 박아놓으면은 그러면 데이터 센터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해서 삼성 SDI가 엄청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축은 전기차인데 아니, 전기차 안 팔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북미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그렇지만 유럽 시장에서 다릅니다. 유럽 시장은 전기차가 이제는 보조금도 다시 주기 시작하면서 전기차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말미암아서 삼성 SDI가 1분기도 안 좋았지만 사실 2분기가 접어들면 혹시나 이제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매출이 상승을 한 이유는 ESS 시장이 개화했기 때문이고 미국 쪽은 전기차가 그리 좋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그나마 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쪽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 SDI 물론 배터리가 뭐 중국 쪽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뭐 퀄리티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예. 그 배터리만 봤을 때 삼성 SDI가 국내 3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입니다. 전고체라는 단어만 들으면 약간 낯선데 이게 일본에서 나온 용어인데 완전 고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터리는 액체, 리튬이온, 이온을 갖다가 전달을 하면서 전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재 발생이 높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전기차 특성상 완전 소모하거나 바로 이제 그 전소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사실은 액체 이온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런 시각을 갖다가 일소 해결할 수 있는 게 완전 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는 적어도 삼성 SDI가 국내 3사 중에서 제일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섰다고 볼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냐? 삼성 SDI는 분명하게 양산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두 곳은 양산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27년 하반기에는 완전 고체,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 양산에 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또 다른 배터리의 어떤 중요한 강점을 지니게 되고 완전 고체,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하게 되면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있어서도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사실은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있어야지 물론 배터리 갖다가 전선을 깔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배터리를 깔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한다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완전 고체 배터리가 27년에 만약에 하반 양산하게 된다면 삼성 SDI 입장에서는 큰 어떤 그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기업은 기술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체 배터리를 진짜로 양산하게 된다면은 아마 좀 체질 개선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가 전망은 지금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국내 증권사 주가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키움증권은 2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영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DB증권은 3분기에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TP 목표 주가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잠정시장 발표됐는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다 같이 71만 2천 원인데 미래에셋증권은 무려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KB증권은 같은 가격에서 8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국내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올렸냐가 아니라 다 올리고 있구나라는 어떠한 기조인 것 같은데요. 삼성 SDI 주가도 함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가져온 기사는 AI 수혜주로 떠오른 조선, 조선주 얘기인데요. 이 표를 바로 보시죠. 조선 ETF 최근 1개월 수익률입니다. 무섭죠? 네, 55%에서 29% 거의 30%입니다. 특징은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그 1등 한 거 수익률 1위만 레버리지 ETF고 수익률 2위, 그러니까 쭉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조선기자재는 그냥 45%예요. 엄청나죠? 이게 이달 들어서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가 좀 올 초반에 조금 부진했는데 뭐 일거에 좀 만회를 했죠. 특히 이번에 조선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박 엔진이라고 하는 프레시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건 사실은 아닌데요. 기존에 사실은 주가에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모멘텀이 이 선박 엔진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고 이게 또 AI 데이터 센터, AI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장성이 또 무궁무진해진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봐야죠. 왜냐하면 선박 엔진이라는 부분이 마진도 좀 높고 하긴 한데 이게 조선사들의 메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다른 거 배 만드는 거 좀 부분을 줄이고 엔진 쪽으로 확 무게를 옮겨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실적도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수주로 6,200억 땄으니까 내러티브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수치로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전체 매출이라든가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있어서요. 일단 지금 이 타이밍은 한번 보고 지금 만약에 없는 분들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S&P 500 한국 신용등급 A, AA 유지, 반도체 경쟁력, 재정 건전성 높게 평가. S&P 500뿐만이 아니라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도 역시 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전망도 안정적으로 다 유지를 했습니다. 이 S&P 500 얘기를 가져온 거는 지금 우리 이제 펀더멘털 상황과 했을 때 우리 펀더멘털 상황을 굉장히 좀 적합하게 잘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 1.7%로 진짜 깜짝 성장을 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저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숫자가 좋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워낙 좋고 민간 소비, 그다음에 건설 투자, 그다음에 일반 시설 투자 다 플러스였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주요 지표들,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 지표들이 다 동반해서 플러스 기록한 거 그렇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수치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해외 그 신용평가 기관도 국내 펀더멘털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우수한 수출 경쟁력,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다음 2029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를 44,000달러까지 좀 전망을 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생각을 하면 더 갈 수도 있고요.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올해 그 해외 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 후반까지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가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숫자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시장 좋은 것도 물론 반도체 때문에 가고 있긴 하지만 조방원전 같은 이런 나머지 주도 섹터들도 실적 좋습니다. 반도체가 워낙에 막 숫자가 이렇게 크니까 약간 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전 생각해야죠. 펀더멘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죠. 뭐 일각에서는 무슨 나라가 망한다 뭐 식의 뭐 그런 식의 표현까지 뭐 일부 보수 매체들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40% 조금 넘습니다. OECD 평균 70%고요. 뭐 일본은 뭐 굳이 뭐 국채를 자기네가 주로 다 갖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않는다. 거의 200% 넘는 거는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죠. 미국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 보시면 미국의 지금 GDP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100%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인데도 달러를 직접 찍어내는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이제 S&P가 그 견고한 국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던 것처럼 국가 시스템이 견고하냐 허술하냐 이 차이가 더 중요한 거지. 시스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국가 부채 뭐 비율이 얼마냐 이거는 당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하나 가져왔고요. 자, 3위 산유국 아랍에미리트 오페크 탈퇴했다는 얘기. 여기 이제 기사에 보시면요. 탈퇴 배경, 향후 영향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한테 기회냐는 거. 이 제목에 있는 요 내용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오페크를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한 거는 증산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우디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랑 계속 싸우다가 결국 아랍에미리트가 니네들이랑 안 해 하고 이제 50년 만에 탈퇴를 한 거고요. 결국 증산을 할 겁니다. 지금 뭐 하루 500만 배럴까지 증산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뭐 심지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랍에미리트만 탈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자흐스탄하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지금 현재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둘만 탈퇴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탈퇴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이제 오페크가 사우디나 뭐 이렇게 오페크 플러스라는 게 러시아랑 해가지고 계속 증산을 억제했던 이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일부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인플레 부담 덜고 그다음에 경상주의 적자 부담 덜고 여러 가지로 좋죠. 유가가 올라서 우리한테 좋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고 이러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좀 성장률이라든가 1인당 GDP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수혜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국가들이 또 이란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해서 한국에 원유 비축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기사로 한번 나왔다가 지금은 조용한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고도 넉넉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과 이런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지난번에 뭐 청궁투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과 좀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산 쪽으로. 우리는 중동하고 이제 굉장히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차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개인 및 외국인 수급 현황부터 좀 보시면 아주 심플하죠. 개인은 8조 6천억 사고요. 외국인은 그만큼 팔았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외국인은 지금 나오는 이 자동차와 관련된 숫자 이걸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고 사실은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더 하죠. 반면에 개인은 이거보다는 이 현대차의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 피지컬 AI 관련된 이 로보틱스 쪽 이쪽에 이제 주목을 한다라는 거죠. 보는 시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제 외국인들은 현재 나오는 숫자를 본다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미래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대차의 최근 주가가 뭐 최근엔 조금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50만 원대 초중반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포텐셜, 이 잠재성이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고 그러면 현대차의 최근 주가 흐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걱정하는 거는 좀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도 이렇게 종목을 잘 보시는 이사님께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짚고 갈까요?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이렇게 네 가지 기업 실적 그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모두 다 매출과 그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실적은 다 좋았는데. 네. 그 알파벳이랑 아마존은 상승을 했고 처음에 아마존도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 맞아요. 전환이 됐고요. 전환이 알파벳은 됐죠. 이제 6% 급등세가 나오고 메타랑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하락폭이 크고 특히 메타는 급락을 하는 상태인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실적을 이제 좀 넘어서 앞으로 이제 그 막대한 AI 투자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수익화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숫자로서 증명하라는 그 냉혹한 현실에 이제 부딪혔다고 볼 수 있겠고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기업들이 다 그 실적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했는데 향후 미래 가이던스라든가 클라우드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네. 상당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이지 않을 경우에 가차없이 이제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메타 같은 경우도 그
그 이제 캐펙스 투자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를 최대 그 1,450억 달러까지 대폭 그 가이던스를 상향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용 우려가 발생하면서 그러면 이런 막대한 투자를 언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급락이 한 7% 급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애저 같은 경우가 38%의 그 굉장히 높은 성장을 발생해서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1위 업체니까 상당 압도적인 성장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아, 이게 좋은데 네. 1등처럼 이제 했는데 기대치에서 살짝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도적인 성장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리고 그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서비스는 그 SaaS와의 그리고 접목하는 부분에서의 좀 성장이 좀 둔화가 좀 우려가 되면서 하락을 해서 이제 예상보다 좀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그런 성장에 대한 향후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이고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압도적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63%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그 AI 수익화를 증명했고 그 좀 제미나이 그 유료 가입자가 3억 5천만 명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수익화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분기 그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하락했다가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대략 28% 성장이 나타나는데 네. 생각보다 기대가 높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 그리고 소매 지출 쪽도 그 기대가 괜찮다 이런 평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 요 네 기업의 차이를 잘 보면은 네. 알파벳과 아마존은 자체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TPU라든가 트레이늄이라는 그 칩을 개발해서 이거를 서비스와 접목시키면서 네. 수익성을 높여가는 반면에 그 MS라든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그 AI 모델을 도입해서 자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비용은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오게 된 비용에 대한 회수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불거진 기업들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게 투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네가 얼마나 비용 절감을 잘하면서 투자를 할 거냐. 그래도 너네 주머니는 지켜야지. 이게 투자자들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1등은 알파벳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없었다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FOMC. 네, 그 예상대로 3.5에서 3.7 정도로 이제 그 금리 동결됐고요. 네. 제롬 파라 의장은 인터뷰에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죠. 네, 의장으로서의 맞아요. 그 통화 정책이 적절한 수준이고 그 물가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가망세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당장의 금리 인상은 좀 불필요하고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했지만. 그 완화 기조를 삭제하는 그런 지지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범위라든가 시기를 이런 문구를 넣은 것들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문구들인데 이걸 넣는 거를 반대하는 의원이 3명이 나타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런 이사는 뭐 역시나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문구와 그 통화 정책과 반대 문구를 던진 그 의원이 4명이 발생한 게 이게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파적인 통화 금리 동결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하는 상태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 관세 압력으로 인한 그 단기 인플레이션 경기감도 여전히 잔존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그 시장은 이번에 4월 FOMC 결과 자체를 그 매파적 동결로 그렇게 소화를 한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상당히 이제 그 관망세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시장은 현재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다시 또 후퇴하는 상황이고 이게 좀 겹치면서 상당히 좀 그 혼조세가 지난 밤에는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채권 시장에서는 그 고금리에 대한 그 장기화 우려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금리가 튀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그래서 상승 마감 전체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그 연준의 피벗 지연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FOMC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10년물이 좀 움직였더라고요. 일단은 매파적인 동결이었는데 그만큼 좀 해석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한국 시장으로 좀 옮겨가 볼 텐데 2차 전지조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평가하세요? 뭐 아무래도 실적도 약간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순환매일까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뭐 2, 3년 전만 해도 그 배터리 산업의 그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전기차 쪽이었는데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전기차 그 캐즘을 좀 벗어나서 그 성장 동력이 상당히 다변화됐다는 겁니다. ESS 뭐 드론부터 해서
그리고 또 산업 패러다임 자체도 전환이 됐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에서 에너지 안보로서의 그 산업 패러다임이 네.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 전기차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AI 인프라의 핵심 그 네. 자원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강력한 매크로 테마에 지금 탑승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구간에 좀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은 이제 그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네. 그러면서 트레이딩으로만 그 매매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 실적 조정 하향이 멈추고 상향 조정되는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바이오 홀딩이 가능한 구간으로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단순히 낙폭과대를 위한 반등 수준을 좀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AI 전력 인프라 편입이라든가 또 방산과 그 안보 핵심 자산으로서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거대 구조적인 내러티브 전환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보면은 배터리 산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대규모 수주 나온 기업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쪽에서의 캐즈 부분도 이렇게 정장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네. 유럽 쪽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일단 중고차 시장에서부터 두 자릿수 그 판매 전기차, 상승이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가격만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차에 비교해서 가격만 좀 맞춰준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된 거고. 근데 그러려면 배터리 가격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예, 그렇긴 한데 그만큼 수요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2차 전지 섹터 보면은 리튬 가격이 뭐 $10 미만일 때도 수요가 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그 탄산리튬 가격이 그 18만 위안까지 올라갔을때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가 단순하게 이제는 그 자동차 부품을 넘어서서 그 데이터 센터의 고출력,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삼성 SDA 콩코를 잘 보면은 배터리 백업 장치 BBU 쪽. 그리고 그 ESS도 양쪽 다 이게 이제 그 핵심 전력 인프라로 전환되면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그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지금 GM이라든가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군소물자를 지금 조달을 네.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군소물자 생산 논의가 맞물리면서 이 전력망에 중국산 배터리를 넣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국가 안보 프리미엄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삼성 SDI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삼성 SDI 그 리포트와 콩콜 내용을 잘 보면은 북미 ESS 캐펙스의 3년치 물량을 사실상 확보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향후에 그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삼성 SDI 밸류에이션 내용들을 보면은 ESS 사업 가치가 전기차를 넘어갔습니다. 예, 거길 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AMPC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북미 쪽에서 ESS 사업은 엔솔과 삼성 SDI의 그 어떤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20%가 기본 넘습니다. 많게는 한 40%까지도 삼성 SDI 쪽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수익성 제품이 그 템리스 원용 배터리라든가 전력용 ESS가 워낙 판매가 좀 잘 되면서 이쪽은 만드는 대로 좀 팔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방사능 드론 같은 게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행 거리가 좀 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주전자 재료, 뭐 나노 신소재 이런 실리콘 응급제 관련 네. 기업들도 주가가 뭐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사실은 여러 그 모멘텀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주가를 그 모멘텀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업만 올라갔었는데 그 벤치한 그 삼성 SDI 뭐 10조 그리고 그 LG에너솔루션 뭐 25조 이런 형태로 벤치항의 그 전기차 배터리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네. 섹터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러네요. 전기차 쪽 배터리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삼성 SDI는 이제 벤츠까지 포함해서 독일 뭐 그 완성체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를 맞이하는 그런 뭐 쾌거로 이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거기 외에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뭐 전고체 배터리 네.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로 들어가지만 또 군용 전술 드론이라든가 그러니까 막대한 배터리를 요구하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상태에서 가장 기대를 안 했던 이제 전기차 쪽에서 수주 나오니까 이게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크게 그냥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장 동력이 예전과 달리 좀 다변화가 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그 친환경에서 에너지 안보로 바뀌었다. 이런 큰 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은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의 수요가 올라가야지 배터리 뭐 3사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게 약간 미국발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이제 두 개의 전쟁으로 통해서
특히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상승. 이제 그 탈중국 모멘텀들이 더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네.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ESS 배터리가 성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에너지 안보 안보까지 이게 더 붙은 겹치면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또 짚고 가야 될 텐데 삼성 SDI, 뭐 LNF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좀 기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LNF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인데 네. 그 1분기 실적 시즌에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실적이 상향되는 섹터에서는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겠죠.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4시에 콩콜이 있을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뭐 영업이 뭐 많게는 934억 정도 분기로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 SDI랑 뭐 그 셀 3사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다 적자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그 부진이 좀 덜하다. 적자가 폭이 좀 훨씬 더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히려 더 반등이 강했었고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에 제 리포트를 한번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게다가 최근에 삼성 SDI 쪽으로 그 LFP 양극재에 대한 수주가 이제 뭐 1조 이상의 수주가 나왔던 것도 포함이 됐고 전체적으로 평가 자체는 오늘 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출하량도 양호하고 재고 이익도 발생하고 또 충당금 환입 등의 이제 본업이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UBS에서 지금 향후 올해 내년도 리튬 가격 전망을 탄산 리튬 기준으로 톤당 4만 2천 달러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키로당 42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높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2분기 흑자 전환 또는 3분기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고 맞아요. 네. 회사에서는 연내 흑자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자 전환의 방향성은 확실히 나오고 있고 북미 ESS에 대한 볼륨이 확대되고 전기차 배터리 수주, 신규 수주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발산돼서 상당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확실히 좀 핫한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전보다 좀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전기차 모멘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실적까지 받쳐주다 보니 투자자들의 눈이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 좀 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5월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5월에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5월 쪽에 이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이 그 세리메이가 아니라 바이앤메이였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리메이보다도 그 리밸런싱 타임이다, 리밸런싱 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보통 부족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우리 국내 뭐 2차 전지 산업을 포함해서 모멘텀들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은 강력한 섹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떠나기에는 그 자칫 주도주를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간 종목들은 좀 일부 좀 줄여서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을 좀 덜 올라간 sek터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는 좀 더 늘려가는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자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상당한 물량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증권사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내년도 그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으로 1,000조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기업 합산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2,200조 정도 될 거예요. 2,100조 좀 넘을 건데 1,000조를 버는 기업 시가총액 2,000조가 넘었다 하면은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한 달 만에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삼성전자는 이제 파업 이슈가 있어서 네. 좀 눌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 지수와 상관없는 삼성 그 전자 우선주가 신고가를 간 네. 상태고 삼성전자도 갔죠. 그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갔죠. 네. 그리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가 목전인데 갈 것 같고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쉬는 게 그 일부 증권사 IBK인가 거기서 이제 그 목표가 130만 원 홀드 의견 냈잖아요. 그리고 그 노무라 234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계속 목표가가 촘촘히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아마 10만 원 단위로 계속 그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 물리더라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공격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들고 가는, 끌고 가는 전략이고 5월 달에 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리밸런싱으로 하기에는
이거는 어쨌든 실적도 받쳐주면서 그리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은 쪽. 그러면서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고 눌러 있는 쪽은 개인적으로는 저 자동차 섹터가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를 비롯해서 네.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이런 이제 그 자율주행과 피지컬 특히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쪽에서의 그 밸류에이션 리벨 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리튬 가격 전망으로 봐서는 그 LG 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쪽도 좀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일 중심으로는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세일 중심. 그리고 리튬 가격 특히 이제 중국 철강 감산, 이란산 철강 수출 금지 이런 그 본업에서의 턴어라운드 모멘텀과 그리고 리튬 가격 전망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예전과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탄산연수 가격도 지금 그 18만 위안을 넘어갔고요. 중국에서 ESS 배터리가 지금 여전히 휴태진 상태고. 그 나트륨 배터리까지 수주가 나왔다는 얘기가 그만큼 ESS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리튬 가격 전망을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올해까지 캐펙스가 93,000톤 정도 구축을 하면 네.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93,000톤이 완전히 돌아가는 그런 원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원가 기준을 키로당 $10 이하로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5 이상만 돼도 추가적으로 더 뭐 리튬 광산이라든가 염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 $42,000까지 그 키로당 $42까지 전망을 나온다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그러니까 한 2년 넘게 그 모멘텀이 지체됐던 모멘텀이 이제서야 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강 본업이 그 받쳐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튬 산업의 그 소재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셀 쪽, 그리고 연말까지 봤을 때는 자동차 쪽까지 일단은 포트에 꼭 담아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떠한 시그널을 봐야 할지 이어서 현아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애프터마켓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아마존이 현재 4%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기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내보였고요. 또 강력한 AI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분기에 클라우드 성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4%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하락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죠. 마찬가지로 분기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내보였고요. 클라우드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메타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정규장에서도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대 강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이 독점적인 것을 해소하고 또 AMD와 자사 칩을 조금 더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 매출보다는 비용 투자에 대한 걱정이 더 컸기 때문일까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알파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정규장에서 소폭 하락하다가 애프터마켓에서 6%대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분기 매출과 EPS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피차이 CEO는 AI 부문에서 이 매출 비용을 30%를 절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제미나이 부문에서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또 앞으로 컴퓨팅 제약이 없었다면 클라우딩 부문에서 더 큰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현재 흐름 좋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퀄컴도 크게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가량 상승해 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4%, 현재 15%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CEO는 지금이 최저점이다. 앞으로는 상승할 길만 남았다라고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좀 투자자들은 보는 느낌입니다. 현재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WTI 유가 흐름 살펴보시면 애프터마켓에서 0.6%대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협의는 추후에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라고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100달러 선을 넘겨서 현재 107달러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4,548선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0.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0.19% 상승하면서 1000선을 넘겨냈습니다. EWI 한국 ETF와는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현재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더 가져오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1000선을 뛰어넘었다라는 건 긍정적인 지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진행될 우리 코스피 지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2%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오늘 인텔과 퀄컴 등의 이 든든한 빅테크 종목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소화해야 할 이슈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 FOMC도 진행이 됐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의 상방을 맡고 있는 유가의 급등도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야 할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소화를 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